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지며 사상자 2명이 발생한 분당 정자교가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 달 전 엿가락처럼 내려앉은 서울 도림보도 육교도 안전등급에서 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부실 점검으로 인한 교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정자교의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입니다. 민간 안전진단업체가 구청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교량을 점검한 뒤 작성했습니다. 당시 정자교가 받은 안전등급은 양호.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이나 중대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됐습니다. 슬래브나 배수시설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긴 했지만 최종 결론은 추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을 보면 정자교는 해마다 2차례 정기안전점검 말고도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앞서 재작년엔 정밀안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때도 안전엔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전점검을 시행한 업체가 좀 더 정밀하게 살폈다면 처짐이나 균열 등 사고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처짐이라든지 또는 균열이라든지 또는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실제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특히 다리 전체가 주저앉은 게 아니라 상판에 덧붙여진 인도 부분만 뚝 떨어지듯 무너져 내린 점에 주목합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 연결 구간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자체가 형식적이었는지 원래 부실로 인해서 다리 교량 자체가 철거를 해야만 되는 다리였는지 면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요. 앞서 지난 1월 갑자기 내려앉은 서울 도림보도 육교 역시 직전 안전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점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다리가 주저앉고 무너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안전점검이 사고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가 무너져 사상자 2명이 나온 가운데 인근 교량에서도 일부 구간 침하 현상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근의 불정교에서도 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들어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보행로 일부 구간에서 침하 현상이 확인돼 양방향 통행을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 인근의 순회교에서도 점검 결과 난간 부분에 침하가 확인돼 어제 오후 6시 반쯤부터 교량의 통행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순회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에서 탄천 하류 방향으로 1.7km가량 떨어진 교량으로 통행이 통제된 보행로와 달리 현재 차량 통행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났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 항공모함을 띄워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미국은 중국이 과민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도서관 건물 밖에서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맞이합니다. 회의장 안에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차이 총통을 환영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타이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확인하며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차이 총통은 타이완의 자주국방과 경제 발전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타이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해준 미국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Their presence and unwavering support reassure the people of Taiwan that we are not isolated and we are not alone. 메카시 의장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내세우며 타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제뿐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해서도 두 나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중국 견제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차이 총통과 메카시 의장 회동을 앞두고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과민 반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의 미국 경유 방문과 정치인 회동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We have said there is no reason for Beijing to turn this transit into something that is used as a pretext to overreact. 다만 미국 언론은 이번 만남에 의미 부여를 더했습니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 의장과 타이완 총통이 미국 땅에서 만난 건 처음이라며 타이완과 단교 이후 이뤄진 최고위급 회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무위원장 등에게 의회 연설을 요청받고는 한미동맹 70주년에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관련한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마이클 맥콜 하원 외무위원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 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성공적인 국빈 방문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 하원 의원단 단장으로 방한한 맥콜 하원 외무위원장은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바다로 방류할 예정인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등에 사용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오늘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민주당 대응단은 오늘 오전에 출국해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를 찾고 내일은 후쿠시마 현지에서 지방의원과 원전 노동자들을 면담한 뒤 모레 새벽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라고 답했다가 급히 발언을 수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말실수를 했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알고 죄송하다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곧바로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대정부 질문 첫날에도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해 문매를 맞았습니다. 어제 치러진 전주시 을 재선거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진보당 소속 첫 국회의원이 된 강 당선인은 진보 민주 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생긴 공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진보당은 창당 이후 첫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강 후보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한 노조 간부 출신으로 진보당 대출금리 인하 운동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전주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하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선거라고 생각하고 강성희 후보의 당선 뒤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진보당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당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번화가는 물론 아파트 단지, 천변 산책길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전주 지역의 철새 정치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들을 심기 위한 전국의 당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정당 해산 심판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 강 후보의 승리로 호남에서 당의 새 구심점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 없이 20% 중반대 투표율에 그친 이번 선거를
호남 민심의 풍향계로 속단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더불민주당 전주는 그래도 더불인데 안 하니까 안 한다 소리가 많지. 저는 뿌듯다 버리다 나왔네. 그래도 또 한 투표 해야 돼서. 당 당선인에게는 내년 5월까지 1년 2개월의 임기가 생겼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번 승리가 일회성 돌풍에 그칠지 아니면 진보당이 전국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여야가 양곡관리법을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내놓을 쌀값 대책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당 차원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그러니까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조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당내 비주류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SNS에서 조 최고위원 인터뷰 내용과 함께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고, 허은하 의원도 쌀값이 떨어져 걱정인데 여성들의 다이어트 탓이나 하고 공깃밥을 먹는 운동을 하자니 이게 어느 나라 민생해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김기현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조 최고위원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 최고위원 발언으로 민생특위가 희화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희화화할 게 뭐가 있냐며 해야 할 일이 많고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도 신중하지 못하고 경박스러운 황당한 구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여당이 국민의 삶, 생명을 놓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사실이냐며 여당 지도부가 신중하고 진지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를 낸 권경의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맡긴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모 양은 학교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모 씨는 이듬해 여름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경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1심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권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책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심 결과는 이 씨의 일부 승소였지만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SNS에선 정치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활발히 올리며 활동해왔습니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7년간의 소송을 어이없게 지게 된 유족. 이 씨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한 뒤에야 5달 만에 패소 소식을 들었다며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고 기간도 놓쳐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소송 비용을 확정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의 SNS 계정 역시 폐쇄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대 가장 뜨거웠던 3월. 어제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3월 날씨가 3월답지 않은 날씨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상청이 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올 3월 전국의 평균 기온은 9.4도로 나왔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평년보다도 3.3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이 9도를 넘긴 건 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경남 양산이 26.6도, 또 밀양이 26.3도 등을 기록하면서 3월 1일 최고 기온 최고값을 경신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전국의 강수량은 28.7mm로 나왔는데요.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말 그대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렇게 데이터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기후변화가 더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올여름에 또 얼마나 더울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한 연구단체의 분석이 기사에 실려 있었는데요. 이 단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또 베트남 등 유라시아 전역에서 최근 기온이 높아지는 날이 잦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만간 기온이 40도를 넘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때보다 4배 더 폭염이 늘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그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아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벚꽃이 굉장히 좀 일찍 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상기후에 대한 좀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 제 주변에도 좀 감기 걸린 분들 굉장히 많고 저희 가족 중에도 좀 있는데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목이 좀 까끌까끌거린다라는 분들 참 많습니다. 또 심한 기침이나 몸살을 앓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비인후과 등을 가보면은 평소보다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학교 개학 등 일상 회복 국면이 시작되면서 팬데믹 당시 주춤했던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늘어났는지 수치로 나온 게 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급성호흡기 감염증, 즉 감기 표본 감시 통계 건수가 있는데요. 12주차 기준 2020년에는 169건, 2021년에는 240건, 2022년에는 131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학 시즌 때 800건을 넘기더니 12주차 때는 1,5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팬데믹 때와 같은 기간을 두고 비교를 해보면 최대 11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기석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러 바이러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면역력을 길렀어야 했는데 팬데믹 기간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여름 전까지는 실내 습도를 40% 이상으로 유지할 걸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방역에 좀 신경을 쓴 게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로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가 됐는데 막상 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의원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1시간 간격으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써서 실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오후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의원석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오후 2시 이 개의 때에는 96명이었던 재석 의원이 오후 4시에는 39명으로 반 이상 줄더니 오후 6시 기준으로는 33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산회 때에는 일부가 다시 들어와서 46명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개의와 산회 때 출석을 체크해서 회의록을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데 한 의원실 관계자는 출석 체크 시점에만 맞춰서 등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자리를 지킨 의원이 더 적었다.
있다라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리를 좀 안 지키고 있는 건가요? 네, 기사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날이 풀리면서 지역에서는 각종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대정부 질문보다는 이런 자리, 행사에 참석해서 지역구 민심을 얻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많다고 본 겁니다. 또 한 야당 의원은 보통 국회와 정부 간 치열한 정책 논쟁을 보면서 관련 이슈를 공부하고 싶어서 자리를 지키곤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은 정치적인 공세뿐이라면서 이탈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국민의 혈세가 아깝지 않은 의정 활동을 해주시길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좀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다들 처음 보실 네. 겁니다. 미국 전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돼서 법정에 출두한 첫 사례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총 34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을 했고요. 기소 자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미국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넸고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업 문건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다음 공판 기일이 오는 12월로 잡혔고 실제 재판은 내년에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자, 내년이면 또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 기록 위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건당 최장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34개 모두 혐의에 적용된다고 치면 최장 136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과가 없고 또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 후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낮춰서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소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랐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기소 전에도 각종 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후에 한 조사에서 지지율이 52%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위인 디샌티스 주지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고요. 주요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 지지를 하나둘씩 선언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 한 화면에 동시에 잡히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민주당 전략가의 말 속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말 그대로 세기의 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대선을 앞두고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 그 국내 극장가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좀 활기를 띄웠는데 3명 중에 1명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나 봐요? 네, 올해 극장을 찾은 관객 모두 2,6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중에 슬램덩크가 445만 명, 또 스즈메의 문단속이 386만 명 등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이 3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계속되면서 슬램덩크는 대형 화면 전용관에서 상영을 시작하고요. 또 스즈메의 문단속은 한국어 더빙판 개봉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 전문가들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아동물에 편중돼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다양한 장르물부터 또 거장들의 장편까지 갖추고 있다면서 이 돌풍의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영화를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가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일본에서는 또 한국 문화가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본 오리콘 연간 앨범 차트 1위에서 10위 판매량 중에서 BTS나 세븐틴 등 K-팝이 차지한 비중이 3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 넷플릭스 TV 부문 인기 차트 1위가 더 글로리였고요. 10위권 내에 6자리를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겨울연가 열풍 이후에 일본 내 한류 팬들이 더 젊어졌다는 분석 기사를 싣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한 교수는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정치와 문화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문화 교류 현상을 건전하게 바라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로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화 교류 현상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현 정부가 노동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 60시간 상한선이 언급된 상태인데 YTN 취재진이 확보한 노동부 공식 자료를 보면 현행 주 52시간 이상만 일해도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사이에서 혼선이 계속되다가 대통령이 주 60시간이라는 일종의 상한선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주 60시간까진 괜찮을까? YTN 취재진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이상만 일해도 산업재해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업무상 뇌심혈관 질병 현황 자료를 보면 주 52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 산재 승인율이 10%대에 머물렀지만 52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70%대로 급증하더니 60시간을 초과하자 승인율이 90%대에 다다른 겁니다. 유족급여 승인율 자료를 봐도 주 52시간 이상 일한 그룹의 산재 승인율은 최대 81.2%,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그룹의 승인율은 최대 93.4%에 이르렀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노동자에게 위험하다는 건 정부 역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에서 6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이 매우 강하다고 적혀있긴 하지만 바로 아랫줄에 주 평균 52시간만 넘어도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이 증가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통계뿐 아니라 노동부 고시에도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이 언급된 만큼 노동시간 개편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아가 어느 정도 노동시간이 노동자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당정은 또 오늘 오후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부문은 수조 원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도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됩니다. 실적 버팀목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해지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지난해 말 6조 원에서 최근 1조 원까지 80% 넘는 급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적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적자 폭은 수조 원대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최악에는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분명히 깜짝 놀랄 만한 적자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반도체 이외 나머지 부분도 최근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달 말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1조 7천억 원대 분기 영업 손실을 냈는데 올해 1분기 적자폭은 3조 원대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감산을 통해 반도체 보릿고개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는 가운데 인위적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 좀 계속하고 있는데 1분기에만 8조 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 블랙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은 지난해 한전채 금리가 5.9%까지 올라가면서 시중 자금을 다 쓸어담고 이에 따라 다른 채권의 발행들이 어려웠던 이런 상황들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채권이 많이 발행되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이 보통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든지 이제 모든 상품이란 게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재무적으로 표현하면 금리가 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채권 발행에 따른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발행량이 많으면 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전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한전채는 사실은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리플 A 등급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이 채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 그리고 안전성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거의 국가 신용 등급에 준하는 어떤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채권이 많이 발행될수록 AA 등급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등급들의 채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등급 채권들이란 것이 결국은 AA 등급 채권들은 한전채가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의 수요란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고요.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한전채가 너무 많이 발행된다 그러면 다른 채권에 대한 수요는 더 떨어지게 되고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한전채가 많이 발행되고 이쪽에 따라서 한전채의 투자가 몰림에 따라서 한전채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다른 채권의 어떤 수요가 떨어지면서 다른 채권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이 블랙홀처럼 한전채로 모일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동이 있는데 올해 적자 예상폭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런 것을 반영한 10조 정도 적자가 사실 한전 적자 작년 30조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조 정도 예상하는데 적자 규모가 좀 줄면은 하반기에는 한전채 발행 규모가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긴 하다. 그것은 한전채가 가진 특성, 결국은 국가가 보증하는 특성, 국가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지급 보증하는 특성이 있고 AA 등급이란 어떤 채권의 어떤 특성, AA 등급 채권은 결국 AA 등급, A 등급, B 등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채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작은 블랙홀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은행권 위기가 이제 불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좀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 수요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역대급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돌반지 하려면 이제 금 한도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 한도 가격이 40만 원이 넘었죠. 간단히 봐서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20몇만 원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이미 40만 원. 이거 온스로 표현하면 값이 좀 부정확한, 우리가 느끼기에 부정확한데 금 한도는 40만 원 넘어갔다라 그러면 이 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금 가격이 왜 오르느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줄어들었다. 결국은 금이란 것은 어떤 일종의 투자 자산인데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어떠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자산의 투자 수요가 미국의 국채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국채로 빠지게 되면은 금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고 금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혹은 금 가격이 유지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최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반영이 되면서 좀 많이 떨어져 3.5%대까지 10년물 같은 경우 뭐 3.5%대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이 반영되면은 사실 금을 가지는 게 뭐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국채를 가지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큰 생각이 있고요. 이거 역시 또 달러화 자체, 사실 금리가 달러화에 대한 어떤 수요와 굉장히 밀접한데 많은 경우 시장에서 달러하고 어떻게 보면은 금을 거의 완전 대체제,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 자산이 결국은 달러 아니면 금인데 달러화가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달러 보유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가지고 갈지를 굉장히 좀 줄이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고 이렇게 금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금 가격이 또 상승하고 또 늘다고 하면 또 수요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최근에 금 관련 ETN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금 관련 지수에 많이 투자가 몰려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수요가 몰리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완화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어떤 미국 달러와의 약세 그 두 가지 요인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마지막 하나 뭐 지적할 것은 SVB 사태 때문에 은행에 대한 또 불신이 생기면서 어떤 뭐 이거는 뭐 사실 행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은행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이제 이 소액 생계비 대출,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이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이 크게 좀 흥행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행한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일단은 흔히 말하는 법정 금리 상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이 경우에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40%까지 갔다가 법정 금리 상한이 20%.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융감독당국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대출 금리는 20% 이상을 못 넘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결국 어떤 것이냐? 사실 기준금리가 낮았을 때는 뭐 신용도가 낮은 분들도 뭐 17%, 18% 이런 것들 저축은행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의 대부 업체에서 금융을 받기가 쉬웠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되게 되면은 이런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부도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혹은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은행이나 혹은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려줄 때 금리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27%를 받아야 은행에서는 흔히 말하는 수익과 비용의 마진이 맞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20%의 상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에 대한 대출이 사실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결국은 시중의 금융권이 아닌 그냥 흔히 말하는 사채라든지 일수로 이렇게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것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대거든요. 금리가 15%대긴 한데 한도도 5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는 금액이긴 하지만 시중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고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사채라든지 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하신 분들이 결국은 이런 대출들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의 어떤 근간에는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그다음에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법정금리 상한 이 세 가지 요인이 공통적으로 겹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대출이 좀 크게 흥행했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난해 말에 체코 원전 수출 신고서를 이제 미국 정부에 제출했는데 올해 초에 이제 반려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체코 원전 수출이 좀 막힐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사실 이게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탈탄소 에너지 전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탈탄소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흔히 말해서 우리가 탄소 감축 넷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탈탄소 에너지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탄소 에너지의 중심은 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배터리. 왜냐하면 배터리는 모바일 하면 움직일 수 있으면서 탈탄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어제도 뭐 중국에서 휘토류 광물을 수출 안 하겠다, 휘토류 자석을 수출 안 하겠다, 기술을 수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 역시 크게 봐서는 에너지 전쟁이거든요. 에너지 전쟁이란 것은 어떻게 보자면 이런 에너지 자원들을 가진 국가들이 그 기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경쟁 이기려는 사실 예전에 뭐 석유 파동 이럴 때 이제 원유 산출국들이 자기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이 유력하고 자기 경제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전략이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역시 큰 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원전 수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원전 수출은 사실 러시아, 중국이 굉장히 많은 자본을 지출을 하면서 네. 돈을 꺼준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굉장히 많이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 동양이 이제 탈탄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탄소를 없애야 된다는 축으로 바뀌면서 흔히 말하는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또 논의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현상에서 결국은 미국 역시 이런 에너지 흔히 말하는 원자력 수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반영돼서 일단은 배경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안 자체는 사실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기업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전을 처음 만들 때 기술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었는데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 기술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같이 해야 되는, 결국은 미국 역시 이에 동참하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지금 이 체코 원전 수출을 하려고 신고를 했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만 가지고는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같이 협력을 해서 들어와서 같이 수출하는 구조로 만들어라. 이래야 이제 미국의 원전 수출이라든지 원전 기술이라는 것들이 보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왔다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사실 어제 나스닥이 조금 떨어졌는데 네. 뭐 요새 뉴스가 좀 이상하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 좋으면은 한두 달 전만 해도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이 뭐 다 연결되긴 하지만 은행 위기가 나면서 기준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니까 고용 지표가 나쁜 것들, 사실 어제 뭐 흔히 말하는 구인구직 보고서라든지 오늘 ADP의 작년 민간 고용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이게 예측보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측보다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점차 확산이 되면서 사실 예전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노동시장 지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 나스닥이 한 1% 빠지고 뭐 S&P 500이나 다우존스는 거의 보합세를 보였는데 나스닥 같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민은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새벽 5시 40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 한 대와 화물차 세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감곡 나들목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이 구간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건설사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A건설사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가해 학생이 받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학폭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학폭기록이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어제 학폭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소아의료 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정 협의 결과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40개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급대 출동, 이성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던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주기적인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수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중증 소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 외에 그 사후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소아 중증 응급 수가는 확대를 하는 것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 심장 등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 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김 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증언을 연습시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사건 첫 재판에서는 김 씨의 석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김 씨 측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겁니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증언을 연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성문 대표에겐 제2의 정형학이 돼 진실을 폭로하지 않도록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석방된 뒤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1억 원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이번 재판은 대장동 배임 사건이 아니란 점을 내세웠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사유 19은 별도로 재판 중인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거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재작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 만기로 1년 만에 풀려난 뒤 석 달 뒤 재수감됐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잘 따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보석 심리와 별도로 재판부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 김 씨 측근 사건을 병합해 오는 26일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이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외교장관 회의 폐막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경제를 중국이 지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데 나토 회원국이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상무기 제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나토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ny provision of lethal aid to Russia from China will be a big mistake, with profound consequences. So far, we have not been able to confirm any provision of lethal aid.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정상회담도 공격했습니다.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배치 징후는 아직 안 보인다면서도 러시아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중러 간 밀착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탄약 대량 생산국인 한국의 간접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방한 때 직접 무기 지원을 촉구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현지 시각 5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박 2일간 실무 방문을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한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양국의 공동 작업 결과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 결과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의 군대에 기자재를 제공하고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무상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밝혔는데 동남 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의 속도를 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군대를 무상 지원하는 새 지원 체계 OSA 창설을 공식화했습니다. 我が国自身の防衛力の抜本的強化に加え、同志国の抑止力を向上させることが不可欠であります。新たな無償による資金協力の枠組みである政府安全保障能力強化支援を創設しました。 국제 분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하나인데 영해, 영공 등의 경계 감시를 위한 통신 위성 시스템이나 레이더 공여 등이 검토됩니다. 지원 대상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라며 구체적인 국가는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 대상국은 필리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교류 등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両国の共同訓練等を強化円滑化するための枠組みの検討を継続し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일본의 이번 방침은 동남 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이어가며 해양 진출의 속도를 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OS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 공적 개발 공조 ODA와는 별개로 진행되는데 일본은 이 두 지원 체계를 축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미국, 필리핀과 함께 조만간 3국 안보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본이 지원하려는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 역시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일본의 OSA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식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1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이 비가 내리며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한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낮아서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이 12도, 광주가 13도, 부산은 17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또 오늘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늘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